늦은 교사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 측근이다. 예. 그리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번에도 한번 두고 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세, 이게 방탄이거든요. 이런 방탄을 유지할 만하냐.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 이 판단을 이제 해봐야 돼요. 이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죠.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모들의 총선 출마 맞물려서 중폭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상당수의 장관들 중에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고 또 네. 지금 분위기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중폭 이상으로 개각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아마 내일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지고 연말 원포인트 교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총리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점점 이렇게 왜냐하면 120일 전부터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점점 이게 선거 국면으로 다가가는데 늦추면 늦출수록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결심하는 게 맞고 또 개각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맞는데 원포인트로 빠진다? 그거는 조금 약간 뭐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하는 뭐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일단 빠져나와서 뭐 출마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 워낙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집권당에 뭐 소속된 정치인 정도로까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뭐 갑자기 그 장관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로 본인의 신분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움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최종 결심 못한 것 같다. 이런 예, 진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권 인사한테 들은 얘기도 아직 반반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 혁신이 지금 당 최고위원회의 안건을 정식 보고한다고 합니다. 내일인데 뭐 이른바 중진이라든가 친윤, 뭐 지도부 희생 권고안이잖아요. 이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면은 진작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지만 이제 혁신의 활동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칼에 자르지는 않고 혁신위의 보고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총선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관위로 넘기면서 완곡하게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또 혁신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종지부가 찍히는 건가 싶습니다. 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 해체하는 게 하자. 이게 뭐 혁신이 내부 중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예,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택하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혁신안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관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공관위에서 공천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면서 혁신위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혁신위안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흡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혁신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래버리면 아직 공천까지의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들도 남아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지도부가 현역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면 네.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관위로 최대한 시점을 미뤄서 이른바 이제 왜냐하면 자리를 만들어야 그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출마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공천 자리도 보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혁신위 안을 바로 덜컥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그 초기에는 호팽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갈등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본질은 실제 예를 들면 친윤계 핵심들과의 어떤 파워 게임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 뭐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우김 전 의원은 의정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보입니까? 인요한 위원장과 친윤 간의 직접적인 파워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요한 위원장 뒤에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또 일반론인데요. 네. 제가 정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뒤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아마 갈등이 치닫다가 결국은 그냥 일단 덮어놓은 형국이 돼버린 것 같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푸른 눈의 한국인 또 정치권의 히딩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논란을 야기한 몇 가지 발언 그리고 또 그 혁신위원회에 김경진 의원의 또 전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혁신위의 어떤 그런 선명성이 조금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시간 끌기용 뭐 그런 비슷한 그렇습니다. 뉘앙스였죠? 그건 이제 김경진 의원이 김기현 지도부를 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혁신위원장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혁신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잣대였는데 그거는 레드라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런 어떤 긴장 수위에서 이제 부모 문제까지 거론하고 또 막판에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또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김기현 의원이 또 잘라내고 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죠. 지금 선거제 개편 방향 비례제 문제죠. 네. 놓고선 당 안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우리 공직선거법이 그 예전에 21대 국회에서 할 때는요. 이른바 준연동형이라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뭐 병립, 절반 정도는 연동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부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그냥 그 경과 규정으로 폐지돼서 지금은 그냥 완전 연동형입니다. 네. 이 완전 연동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준연동형으로 가자. 우리 당 안에서 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뭐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도입하는 형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김주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안은 이른바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 구도를 좀 완화하자는 안이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안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립형, 단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거든요. 네. 단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야가 지금 타협이 안 되면 현행 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타협이 안 되면 21대. 현행 안대로 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거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없는 논의라서 결국에는 만약에 김진표 안 정도로까지 절충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김주표 의장안을 받아서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네. 완전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완전 연동형으로 가게 됐을 때는 아마 위성정당 문제가 그 이후에 네.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비문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1심 유죄 판결이 비명 친명계 갈등의 새로운 이슈가 될까요? 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비명 친명계의 갈등의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게 당 사안이 아니라 그러는데 당 대표가 본인 스스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측근은
김용과 정진상이다 그랬는데 일단 김용 재판에서 1심이 상당히 무겁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고 리얼입니다. 리얼.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단지 비명 친명계의 갈등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혀 물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유동규의 그 증언만 남은 건데 그 증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1심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증언까지 아예 배척할 건 아니다. 그래서 개별 증언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의 불법 수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부 또 그 진술은 이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증거 능력도 부여되기도 하고 부여되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술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항소심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 해서 이게 당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돈을 주고 받았던 사안 아닙니까? 물증이라는 게 참 발견되기 어려운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관성과 관련해 갖고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일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유죄를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었고 이게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항소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의 태도라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뭐 정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 그 받아들일 부분은 있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오래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 2014년 14년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에 주로 수수된 6억 원의 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21년 4월부터 6월 사이였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이 그 긴급 체포된 때가 그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인데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 전체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증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초만 말씀드리자면 위증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증을 교사 받아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로 지금 이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물증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총선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논의를 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당내에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볼 때 이제 이런 지금 그 이후에 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그 팬 그룹들 중에서 네. 이제 이른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을 떠나고 새로 비례정당 내지 그런 위성정당 창당에 관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민주당의 그 세력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다음 행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를 흔들어서 그 결국에는 민주당의 분열을 좀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사전 조율된 게 있을까요? 사전 조율까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다른 그 신당들도 있고 또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당은 국민의힘이지만 그렇다 해서 사전 조율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물론 유쾌한 결별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근데 벌써 민주당 내에 많은 당원들의 댓글을 보면은 뭐 쓰레기 뭐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걸 보니까 정말 아주 한국 정치가 상당히 지금 극한의 어떤 그런 그 말 언어 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이상민 의원 탈당을 했고 추가 탈당으로 과연 이어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상민 의원이 함께했던 우리 당내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계신 의원분들은 탈당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좀 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그 중심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뭐 독주를 막지 않고 탈당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그 갑자기 입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본인이 당내에서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거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혼자 탈당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분과 함께 따라 움직이면서 정치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죠? 바로 그 울산시장 선거 재판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선 요번에 그 재판 결과로 관련자들이 거의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 네. 바로 그때 울산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던 사람이 지금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선에 실패했으나 당시의 권력의 폭압에 맞서서 저항하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입지가 이런 상황에서 나 사실 이런 역경을 뚫고 나온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좀 각인시킬 환기시키는 의도도 측면이군요. 있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찰 조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사적 이용을 한 것이다. 그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한 선거 개입에 아주 재질이 무거운 사건이다 해갖고 대부분의 관련자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의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래된 친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철면피 정치라는 그런 비판을 한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입장 대신에 책을 추천했다면서요? 예, 그 이성윤 전 고검장이 그 내놓은 꽃은 무죄다. 왜냐하면 이성윤 고검장이 이 이른바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반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책을 추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철면피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과연 누가 철면피 정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동생분이 이미 경찰에서 자백했던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하고 관계없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동생인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던 울산시장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혹시 그 시행사 운영 관련 뇌물 수사하는 데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 갑자기 검찰에 올라가서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좀 이게 뭐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이어졌다 한들 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하명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뭐 공약 설계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명 수사가 정말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울산경찰청이 이미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하명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곳은 여러 가지 첩보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그 첩보들을 관계기관에 다시 분산시켜줘요. 그런 분산시켜주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반론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측근과 관련한 수사를 아마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김기현 시장과 연루가 있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관련해 가지고 투명한 그런 그 진실의 규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오래된 직위를 울산시장에 출마하여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그 당내에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을 설득을 해갖고 무슨 고배 뭐 총영사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김기현 시장 자체에 비위가 있다 그래갖고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송철호 후보하고 송병기 부시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비위를 청와대의 행정관에게 또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지금 끝난 지 5년 됐는데 이제서야 1심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임기 다 채웠고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 채우고 그리고 또 한 번 출마해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지금 네. 이 토론 시간으로 부족하리라 보여집니다. 아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고배 총영사 부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증언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자백과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 이익을 김기현 대표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 친동생이 나눠 갖기로 한 계약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동생이 주제로- 한 것을 그 시장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한병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무죄가 나왔는데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까지 전부 유죄가 나왔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자, 두 분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개각 관련 주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르면 뭐 내일 개각인데 정호김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장관 종로 또 원희룡 장관 뭐 개항을 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지역구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 출마를 하지 않아도 이상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을을 꼭 집은 이유는 본인이 집은 건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에 자기가 출마하겠다. 네.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이 지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총선을 지휘하기 위해서 비례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땡큐 할 일이죠. 왜냐하면 개항을에 나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과 비판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거기 나간다면은 사실 이 지역은 국민의힘에게는 썩 유리한 지역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상훈 부위원장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가 좀 잠잠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출연했던 안철수 의원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 토크 콘서트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한 1,60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1,6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폼으로 이른바 신당 참여 의사를 묻는 그 당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았는데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5,000명 이상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신당 창당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당에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신당 출마는 지금 신당 창당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뭐 간신배들에 너무 의존하고 올바른 엑스포 정보 본인이 내쫓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한마디 했는데 이 여권 안에서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내부 총질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매도되고 그랬는데 지금 총선 앞이고 아까 제가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용 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유죄를 받았을 때 당하고는 상관없다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면 민주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지금 물론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도 관련해 갖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판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달에 중요한 정치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대정동,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문제.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특검법은 예정대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이뤄질 것이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벌써 거부권을 3번째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 법안을 합치면 네. 6개 법안이나 됩니다 벌써. 그리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4차례 8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건데 네. 법안 수로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정부 이후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에 좀 정통하시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언론이 조선의 샛별 이런 호칭을 했고 또 아버지하고 옷을 맞춰 입고 후계 작업이 시작됐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조심해서 봐야 될 게요. 북한처럼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전 세계에 드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내지는 아들이 아프다, 내지는 아들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그 딸을 앞세우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그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또는 어떤 그 도발의 이미지를 좀 순화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후계자는 따로 있으면서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후계자를 주목하지 않고 딸을 주목하게 하는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네. 여동생이 막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의 후계자는 여동생이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갖고 자꾸 해석하는 쪽이 우리 쪽이다 보니 저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니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결론을 조금 유보하고 네. 싶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후계 구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아니면 속임수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미디어를 통해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한 가지 확실한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여성에 대한 지위가 미디어에서조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도여서 아직까지 저걸 후계 구도로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후계 구도 논의를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들을 보면 실제로 후계 구도를 얘기할 때는 실질적인 권한들을 막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근데 거기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 단순히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